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7장 공동약정 관계기업 투자 이번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668쪽 3.5절입니다. 관계기업 지분을 살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토지와 같은 비화폐성 자산을 건네주고 취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분 손익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관계기업 투자 취득을 위해서 토지와 같은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를 할 때인데 분계로 따지면은 이렇죠. 여기에 관계기업 투자 차변에 들어가고요. 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토지든 무엇이든 하여튼 이것이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적 실질이 결여냐 아니냐라는 것은 668페이지 교재 각주 22번에 있는데요. 그냥 무늬만 거래냐 실질적인 거래냐를 따지는 조건들입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이 거래가 무늬만 교환 거래가 아니야. 실제 교환 거래야. 그렇다면 관계기업 투자 최초 인식 금액은 원가로 한다. 이거는 첫 시간에 배웠죠. 원가란 뭐예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장부 금액으로 빠지겠습니다만 관계기업 투자는 이 토지의 공정가치로 잡다 보니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더 커. 그럼 여기에 처분 이익을 인식을 하는 이런 류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처분 이익은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하는 자의 장부에 인식할 거 아니에요. 이게 비화폐성 출자를 하면서 상호거래랑 다름이 없는데 이게 상호거래 미실현 이익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분법 손익을 계산을 할 때 이를 제거하자. 즉 마치 출자 거래를 하는데 관계기업 투자 지분을 확보하는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인식을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상호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하고 똑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다만 비화폐성 자산의 출자 과정에서 관계기업으로부터 관계기업 투자 말고 다른 자산을 받아. 화폐성이든 비화폐성이든 현금 등을 더 받아. 그랬으면 그 더 받은 부분에 해당되는 손익은 이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당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8번을 볼까요? 사례 1번인데 당기초에 갑은 보유토지 장부금액 만원 공정가치 12,000원짜리를 을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을회사 지분 30%를 취득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을회사의 당기순이익은 5천이고요. 이때 갑회사 관계기업 투자 취득 및 지분법 이익 인식 회계 처리를 해보자. 단 토지의 출자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 다른 상호 거래는 없다. 이런 조건들이 들러붙어 있었죠. 자, 관계기업 투자 취득할 때 토지 장부금액 만원짜리를 주고 이 토지의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최초 인식 금액은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니까. 그 다음에 처분 이익이 잡히게 돼요. 이때 이제 연말에 어떻게 하냐면은 관계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5천이고요. 거기에 30%인데 이 5천 속에는 마치 상호거래 미실현이익 2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처분 이익만큼 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천을 뺀 금액에다가 30% 900만큼을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 출자 거래가 상업적 실질을 결여하고 있다면 이때는 이게 상업적 실질을 결여하고 있으면은 토지 여기에 관계기업 투자 만원 이렇게 하고 처분 이익을 인식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려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례 2번으로 가볼까요? 조금 사례 1번과 달라졌는데 당기초에 갑은 보유토지 장부금액 만원 공정가치 12,000원짜리를 을한테 출자하고 을로부터 지분 30%뿐만 아니라 현찰도 받았어. 3천을 수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5천일 때 회계 처리 해보자라는 건데요. 자,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을 할 때 토지를 줘요. 그럴 때 회사는 하여튼 12,000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공정가치니까. 근데 이 12,000은 관계기업 투자와 현금으로 배분이 돼야 되겠죠? 현금은 3천이라며 나머지를 관계기업 투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때 처분이익이 2천, 금액은 앞서 사례 1과 똑같은데요. 이때 이 2천이 모두 다 미실현 이익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을 3천은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미실현된 금액은 요 9천에 12,000 중 9천에 해당되는 금액, 즉 5천 빼기 미실현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처분 이익인데 모두 미실현 이익은 아니지. 12,000 중
9천, 12,000 중 3천은 실현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요걸 뺀 금액의 30%, 1,052 지분법 이익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2천여의 12분의 3만큼은 제거하지 않는다. 실현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단계적 취득으로 지배력을 획득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계적 취득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케이스인데요. 연결에서는 단계법 일괄법 중 일괄법으로 하라 이렇게 IFRS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음을 5장에서 배웠습니다. 유의적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획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의적 영향력 획득 전에는 일반적인 금융자산이었겠죠. 뭐 Fair Value PL 또는 Fair Value OCI. 그러다가 추가 취득을 통해서 드디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네. 그러면은 관계기업 투자로 계정 변경을 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기업 투자로 변경하는 시점에 단계법, 일괄법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요. IFRS에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단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고 추가 취득 지분과 별개로 구분해서 각각 지분법을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일괄법은 기존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마치 사업결합에서 단계법을, 일괄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취득분하고 합쳐, 그래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IFRS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회계정책으로 설정해서 계속해서 적용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무에서는. 얘 9번을 한번 볼까요? 갑은 다음과 같이 의뢰사 발행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2년도 초에 여기죠?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합니다. 의뢰사 순자산 장부금액의 증가는 모두 당기순이익이고 두 회사 간의 상호거래는 없다. 1년도 초에 10%를 1200에 살 때 장부금액 11,000, 공정가치도 같습니다. 2년도 초에 3,000원어치 샀는데 20%래. 그래서 모두 30%가 되죠. 이때 이제 300만큼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있고요. 장부금액의 변동은 모두 당기순이익이다. 2년도 초 현재 의뢰사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300 초과하며 12,200, 12,500, 요 300의 차이가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생각입니다. 그 이외의 자산부채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같대요. 2년도 의뢰사 순이익은 200입니다. 갑은 1년도 초에 취득한 의뢰사 주식을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했고요. 1년도 말, 2년도 초 공정가치는 같은데 125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먼저 기준서 1103호 일괄법,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일괄법을 적용을 해보자고요. 일괄법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미 샀던 10%의 공정가치가 1250이죠. 이 10% 추가 취득원가가 3,000 아닙니까? 이건 장부금액 1200이지만 공정가치는 1250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30%를 2년도 초에 취득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1년도 초에 의뢰사 취득 10% 할 때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 현금 이렇게 들어가고 그해 말에 50만큼 평가이익을 인식하죠. 그래서 50 올리고 평가이익은 OCI입니다. 바로 다음 날입니다. 현금 3,000원어치 주고 20%를 사고요. 요 1250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몽땅 관계기업 투자 4,250으로 들어가는 거죠. 참고로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에 대해서 OCI로 인식했던 금액은 당기손익 재분류는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리고 2년도 초에 관계기업 투자 4,250원 속에 혹시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이 얼마이냐? 그러면 4,250에 2년도 초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의뢰사 12,500으로 되어 있죠. 12,500에 30% 하면은 500이 더 많아요. 영업권이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대신에 건물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 300 조정만 지분법 이익 계산에 반영하면 되겠죠. 따라서 X2년도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 2년도 당기순이익에 30씩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이 들어가고 지분율 30%에서 51원이 지분법 이익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를 단계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가 달라지지. 일단 1번, 2번 분기에는 일괄법과 같습니다. Fair Value OCI 선택
1200에서 1250으로 평가 증을 했습니다. 2년도 초에 20% 또 사죠? 그러면 3000 죽이면서 관계기업 투자 해놓고 나서 10% 보유 지분에 대해서 1250원 했던 거를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00으로 최초 취득 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 원위치 시켜놓고 관계기업 투자가 1200. 일단 4200이 되고요. 애초 10% 취득했을 때부터 지분법을 적용했다면 나올 금액으로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1년도에 의뢰사 순이익이 1200이고 거기에 10%만큼, 이때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은 없죠. 120만큼을 관계기업 투자 증가시켜놓고 관연도 지분법 이익 개념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4322 관계기업 투자 금액이 됩니다. 4320. 자, 4320에 영업권이나 영가 매수가 있는가? 이것도 각각 1년도 초, 2년도 초 취득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각각 10%, 20%. 영업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자, 지분법 이익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200원에 10% 부분과 20%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200에서는 10% 살 때는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20% 살 때는 300만큼 건물 차이가 있었죠. 여기서 조정하는 겁니다.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4가 됩니다. 아까는 51이었잖아.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무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면 되겠죠. 저 같으면 물론 다 귀찮아요.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영화를 본다고 그냥 일갈법이 편하겠죠. 이번에는 관계기업 투자를 갖고 있다가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공동 지배력을 획득하면 공동기업 투자로 바뀔 거 아니에요. 혹은 공동기업 투자를 갖고 있다가 일부 처분하여 공동 지배력을 상실하면 관계기업 투자로 바뀔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추가 취득으로 공동 지배력 획득할 때는 계정 대체를 일단 해야 되고요.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분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원래 요만큼을 지분법을 적용해 왔는데 추가로 또 샀어. 그럼 요게 공동 지배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따로따로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20%, 요게 추가 30% 이랬다면은 각각 따로따로 해라. 이런 겁니다. 이때 요 공동 지배력을 획득하는 순간에 기존 지분에 대한 뭐 공정가치 재측정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지분법 하던 거 얘는 얘대로 계속 가고 추가 지분은 계속 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공동기업 지분이었는데 일부를 팔아서 공동 지배력을 상실을 해요. 대신에 유의적 영향력은 있다고 할 때 관계기업 투자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가 있었는데 뭐 25% 날려버렸어. 그럼 나머지가 25야. 그럼 요거에 대해서 계속 지분법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지분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지분법 적용하면 되고요. 뭐 공정가치 재측정 이런 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처리 분계를 볼까요? 관계기업에서 추가 지분 취득으로 공동기업으로 바뀌었어. 그럼 원래 있던 관계기업 투자 죽이고 현금도 나가겠죠? 이 전체 금액이 공동기업 투자로 확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분, 추가 취득분 따로따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한편 보유 지분이 있었는데 일부 처분으로 공동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바뀌어. 그럼 공동기업 투자 팔린 부분 장부금액 빼고요. 현금 들어오면서 처분이익은 일단 잡고 나머지 자녀 지분도 전부 관계기업 투자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대체할 때 장부금액 대체입니다. 뭐 공정가치 측정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10번을 볼까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취득한 후에 추가로 취득하는 케이스입니다. 갑은 1년도 초에 의뢰사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의적 영향력은 1년도 초입니다. 20%. 그리고 2년도 1월 1일에 추가 취득했대. 추가 취득하더라도 이 케이스는 그냥 관계기업 투자죠. 근데 추가 취득분이 꽤 많아서 만약에 공동지배력을 갖게 된다. 그래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각각 따로 지분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년도 초 현재 의뢰사 건물의 잔정내연수 10년인데요. 요곳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2천 초과한대요. 요 차이가 건물 때문이래. 여기 2만 2천 이렇게 되어 있죠. 한편 2년도 초에 10% 살 때 의뢰사 건물 잔존내용수 이제 9년이겠네. 요거의 공정가치가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전에는 2000이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1800이 공정가치 차에 남아있을 거고요. 이때 기계장치 잔존 내역일수 5년짜리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500 초과한대요. 여기는 지금 2000짜리 건물, 여기는 1800 건물, 5000짜리 기계장치 해가지고 2300인가요? 21000, 23300. 이 차이가 설명이 됐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자산부채 장부금액은 다 같대요. 장부금액 공정가치. 자, 1, 2년도 의뢰사 순이익이 1000과 120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년도 초 의뢰사 지분을 취득할 때 뭐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이 있나 했더니 영업권이래요. 뭐 영업권은 지분법 계산할 때 고려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의뢰사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2천은 건물이라고 그랬고 10년 동안 소멸입니다. 따라서 자 1년도 말에 인식할 지분법 이익은 얼마냐? 1년도 순이익에서 공정가치 장부금액 차이 2천에 10년 200이죠. 그러니까 800의 20% 160만큼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편 2년도 초에 의뢰사 지분 10%를 또 사죠. 그때 공정가치가 23300인데 이때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 계산해보니 영업권 뭐 영업권이면 안심하고 그냥 추후 지분법 순이익 계산할 때 뭐 고려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주목할 건 2년도 말 지분법 이익인데요. 2년도 말에 2년도 당기순이익이 1200이래요. 이때 원래 갖고 있던 20% 추가 취득한 2년도 초에 취득한 10%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0은 원래 1800에 9년 이래도 되고요. 2000에 나누기 10년에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랑 요거 20%랑 또 1200은 건물분, 기계장치분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장치와 관련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은 이 10% 추가 취득 지분에만 적용을 하여 지분법이 290원을 빼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계 앞에서 보았던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2년도 초에 의뢰사가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공동 지배력을 획득했더라도 지분법의 계산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30%도 공동 지배력일 수 있죠.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2년도 초에 정기 2월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을 공동기업 투자라는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관계기업이 대체로 당기 순이익이 나는 사례로 보았지만 손실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손실이 발생이 될 때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하면서 관계기업 투자를 계속 내리는데 손실이 계속하여 누적되는 회사도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관계기업 손실이 계속 커지면 관계기업 투자를 내리다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0보다 작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0이 가장 밑바닥일 거 아니에요. 자산을 0보다 더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분법 손실을 더 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 투자가 0으로 됐더라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 일부를 구성하는 어떤 장기 투자 지분이 있다면 관계기업 투자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지분법 손실을 여기서 떨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화폐성 자산이지만 순투자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기 투자 지분으로 보는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에는 피투자 회사인 관계기업의 우선주, 장기 수취채권, 장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와 같은 일반 상거래 채권 채무 혹은 담보부 대여금 같은 것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 지분에 대해서 지분법 손실을 추가로 인식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추가로 손실을 인식할 때 지분법 손실 인식을 하면서 장기 대여금을 죽이는데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손실 충당금을 대변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 투자 지분이 있을 때는 순서가 있느냐는 거죠. 어떤 거를 먼저 지분법 손실로 죽일 것이냐. 청산된다면 상환받는 우선순위와 반대 순서, 즉 후순위부터 자녀재산 분배의 후순위부터 죽여라. 보통주, 우선주,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주가 가장 후순위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보통주라는 건 내게 아니라 관계기업 보통주. 이거 먼저 장기 투자, 관계기업 투자에서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주 죽이고, 그 다음에 대여금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대로 장기 투자 지분을 감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투자 지분이 0으로 감소된 이후에 투자자가 법적인 의무 또는 의제 의무를 부담을 해. 관계기업 손실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의무야. 그렇다면 부채를 잡으라는 거예요. 충당부채. 그리고 지분법 손실을 추가로 더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내가 일정 부분 관계기업 손실 중에 일정 부분을 내가 부담해서 보전을 해주기로 처음부터 약정을 했다면 그것이 의제 의무, 법적 의무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투자 지분이 0이 돼서 더 이상 지분법 손실을 인식 못하더라도 더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관계기업이 이후에 살아났어. 그럼 지분법 이익을 인식할 수 있겠으나 무조건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과년도에 인식하지 못했던 손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까고도 남으면 그걸 초과한 금액일 경우에만 이익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예제를 볼까요?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주식 30%를 16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유의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요. 1년 초에 이제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50만 원이라 돼 있죠. 공정가치랑 같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니까 1년도에 손실이 엄청났네. 그래서 1년도 말에 순자산이 음수입니다. 2년도에 극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이제 양수가 되는 뭐 이런 극단적 케이스인데요. 실무에서 이렇게 막 죽다 살아나는 경우가 바로 다음 연도에 흔치는 않습니다. 이 책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년도 말 갑의해야 될 지분법 손익은 얼마인가 라는 건데요. 거액의 손실이 났죠. 60만 원. 거기에 30% 했더니 18만 원입니다. 이건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같은 거 없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는 당초에 16만 원에 샀잖아요. 18만 원이나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는 없죠. 16만 원만 인식하고 관계기업 투자 16만 원에서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은 0이 되죠. 그리고 지분법 손실 2만 원은 인식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2번 물음 1과 관련하여 갑회사는 의뢰사에 대하여 1년도 말 현재 무담보 장기 대여금 15,000과 매출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다시 해보라 했는데 매출 채권은 안 되고요. 이 무담보 장기 대여금 15,000 같은 경우는 피투자자인 관계기업에 대한 어떤 순투자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지분법 손실을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음 1과 관련해서 관계기업 투자 16만 원 죽이고 2만 원 중에 대여금 15,000에 또 부과를 시킬 수 있어요. 대여금을 다 죽여버려야지. 이때 대여금 손실충당금 그래서 17만 5천 원. 이때는 5천만큼 인식을 못하게 되겠죠. 지분법 손실. 3번 봅니다. 물음 1과 관련해서 갑은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의 10%까지 취득원가는 16만 원인데 16,000까지 의뢰사의 초과 손실에 대해서 의제 의무를 부담한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관계기업 투자 16,000 죽이고 충당부채 16,000 16만이 아니라 17만 6천까지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4번 물음 1과 관련해서 해서 2년도 말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1년도 말에 지분법 손실 왕창 끊었죠. 그리고 다시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2만 원만큼은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못했는데 만약에 다음 연도에 극적으로 순이익이 났어. 15만 원. 그러면은 15만 원 곱하기 0.3에서 4만 5천만큼 지분법 이익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2만 원만큼 원래 손실을 인식했어야 되는데 인식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깐 나머지 2만 5천을 지분법 이익 관계기업 투자에 증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해볼까요? 물음 2번과 관련된 겁니다. 이 매출채권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15,000원 더 지분법 손실 인식한 거와 관련해서 물음 2와 관련해서 X2년 말에 갑의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다시 2번 들어와서 리마인드 해보면은 총 18만 중에 5,000원 그 당시에 지분법 손실을 인식 못했습니다. 손실 충당금 15,000원이었고요. 자, 이제 회복이 됐대. 그러면은 손실 충당금 있었던 거 15,000 죽이고요. 관계기업 투자는 지분법 이익은 그냥
절대적으로 계산하면 절대 수치가 45,000원이나 과년도에 5천만큼 지분법 손실을 인식 못했으니까 이걸 까고 4만밖에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25,0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후부터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